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지난 3월 말 수업 시간 40대 남성 수학교사인 A씨가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들었습니다.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모두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며 다음 달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받은 애들도 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 쌤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운동하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터진 거다. 애들이 이번에 항의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여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으로 나와 무릎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를 걸고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씨에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데 둔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는데 학교가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씨는 조만간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제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거는 학대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보여지는데요. 학생들 역시 A씨가 늦어도 내년엔 돌아올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와 재학생 230여 명의 집단 서명부입니다. 지난해 직위 해제됐다 최근 복직된 교장이 돌아오면 안 된다며 전체 40%에 이르는 교사와 학생들이 집단 서명에 나선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21년 12월. 수업 기자재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한 여교사의 손목을 잡고 교장이 복도까지 수십 미터 끌고 갔고 여교사는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교육청 등에 신고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자문기관에 심의를 열었고 자문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결국 폭행은 약식 기소, 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9개월 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온 교장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장은 사실 왜곡으로 교육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집단 메시지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여교사는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교장의 복직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까지 교장 복귀 반대 서명에 동참한 건 여교사 폭행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폭행과 별개로 지난해 4월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교장의 부실 대처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남학생들의 SNS에서 외모를 평가당하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학교에 신고했지만 교장은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분리되기까지 50여 일이나 걸렸고 이 때문에 피해자 한 명이 자퇴했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일부가 강제 전학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직접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저 사람한테 무엇이 배울 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내가 있는 학교에 가장 높은 책임자로 있는 건지 가장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때 있었던 일이 약간 계속 회상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위 해제 사유가 사라져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특정 누군가를 비호하거나 옹호하고 싶지 않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하고 싶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드리고 싶고 교장은 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교사가 2차 가해라고 말하는 메시지 발송은 교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은 댐 붕괴 이튿날에도 주민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Живу в этом доме. И всегда я была счастлива, что у меня самый лучший район, самый живописный, самый красивый. 이렇게 5천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최대 4만여 명이 홍수지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빠진 이후입니다. 주변 석유 시설과 농장 등이 침수돼 댐 하류가 석유 제품과 농약에 오염됐을 수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e destruction of the Kakhovka hydroelectric power station, at least 150 tons of machine oil have leaked into the river, with a risk of an additional 300 tons seeping out. 범람으로 떠내려간 지뢰는 치명적 위협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 강변에 매설한 지뢰가 수만 개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호우카 댐물을 냉각수로 쓰는 자포리자 원전은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На зараз в Запорізькій у нас АЕС стабільна, у нас деякі реактори знаходяться в ремонті, деякі знаходяться в холодному простої і деякі один реактор в гарячій зупинці. 카호우카 댐 붕괴 여파는 세계 식량난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헤르손주 관계시설의 94%, 자포리자주 74%가 물 부족을 겪으면서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농작물 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10살의 베로니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집 근처를 찾아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11살의 아르템은 병상에 누워 계속해서 상처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또래 리마는 오늘도 날아든 총탄에 뚫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봐야만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으로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500명 가까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 난민촌 어린이들의 삶 또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공포 속에 죽음을 눈앞에서 견뎌내야만 했던 아이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극심한 침해를 당한 어린이가 확인된 것만 31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만 명이 살해되거나 불구가 됐고 최소 10만 명은 군대에 끌려갔으며 16,000여 명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분쟁 지역의 수백만 어린이 보호 활동을 펼치면서 각국 정부가 가해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지우고 피해 어린이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4월 1030m 길이의 해저터널을 완공한 데 이어 해수 주입까지 마쳤습니다.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보내는 직전 단계인 수조 일부 공사까지 완료하면 방류를 위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 초순에 방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만큼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本年春から夏頃に海洋放出を開始すると見込むということをお示し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この安全対策、そして風評対策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콘크리트의 재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콘크리트와 오염수가 섞이면 열이 발생해 오염수 내 트리튬이 공기 중으로 증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에서 오히려 트리튬을 흡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염수는 방사성 폐기물로 후쿠시마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는 점 등 기술적,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 손상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지적 등 일본 내부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선 물고기가 잇따라 발견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의 있는 설명을 거듭 약속해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하와이 섬 킬라우에아 화산이 석 달 만에 다시 분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현지 시각 7일 새벽 4시 44분쯤 화상 정상부 분화구에서 폭발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빛을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측소는 용암이 분화구 바닥에서 15m 높이로 계속 솟구치는 상황을 웹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분화구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항공기상 코드는 황색에서 적색으로 최고 등급까지 높였습니다. 관측소는 킬라우에아 화산이 인구 집중 지역인 호놀룰루에서 350km가량 떨어져 있어 영향은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독성 물질이 포함된 화산가스와 분진으로 인체와 가축, 농작물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가장 최근 분화는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61일간이었습니다. 앞서 2018년 5월 초부터 대규모 분화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정상 부분 지표면 모양이 크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And the overlook vent itself within the crater has grown from about 12 acres to more than 100 acres as a result of the explosions. 분화와 함께 지진도 잇따라 발생해 700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는 중국은 보통 6월에 최장 나흘 동안 대입시험을 치릅니다.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시험엔 역대 최다인 1291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750점 만점에 600점 이상 고득점을 해야 명문대 합격권. 인생의 희비가 달린 첫 관문입니다. 유독 좁아진 올해 대입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을 기다리는 건 대폭 오른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재정난에 정부 보조금이 줄면서 최대 54%까지 등록금 인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4년 동안 공부해도 또다시 취업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20%를 넘긴 청년 실업률, 고학력 배달원이나 노점상이 1군을 이룰 정도입니다. 这个是中国人民大学硕士学位证书，这个是中华人民共和国法律职业资格证书。 여기에 더해 7월 전후론 역대 최다인 1,158만 명의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대학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졸업 예정자들에게 알바 수준의 임시직 취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경우 오는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도시 일자리 1,200만 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상하탑 밖에서 기다리는 건 문화대혁명 때 농촌 하방운동을 떠올리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4월 공무원 분야 최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기초의회 의장의 비서라고 밝힌 글쓴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업무 지시와 한 달에 110시간씩의 초과 근무를 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명확한 지시를 하고서 내 마음을 읽어서 일해야 한다고 질책하거나 개인 SNS 관리까지 떠맡겼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이는 경북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하 의장이 과거 또 다른 여성 간부에게 고성과 폭언을 해 정신과 치료에 이르게 하는 등 직원에 대한 갑질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6급 나부랭이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성 6급 계장으로서는 이제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폭언 고성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 의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노리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하 의장이 현재 시장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느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공무원 노조에는 하 의장과 시의회 비협조로 영천시 핵심 사업이나 업무가 줄줄이 늦어지거나 취소됐다는 제보가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조례조차 의회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되거나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사업 추진에서 많은 차질이. 하 의장은 업무가 많았던 점은 인정하지만 갑질이나 고의적인 시정 방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다른 이야기도 했는 그런 자기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해당 직원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직후 보직 이동을 신청했고 지금은 장기 휴가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고 공무원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서울 대형병원 소속 의료로봇 연구팀에서 개발한 시술 보조 로봇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가느다란 철선을 넣어 복구하는 심혈관 중재 시술에 쓰입니다. 복잡한 시술이라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이 로봇을 활용하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연구개발 끝에 지난 2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상용화를 앞둔 상태로 시장 가치는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설계 도면 등이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연구팀에 재직한 중국 국적의 40대 연구원 A씨가 퇴직 무렵 관련 연구 자료를 집중적으로 빼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A씨는 연구소에서 챙겨 나온 자료를 마치 자신이 혼자 해낸 업적인 것처럼 꾸며서 중국이 지원하는 과학기술 인재 영입 프로젝트 여럿에도 출품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해외 유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천인계획에 선정돼 중국에서 관련 법인을 세우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중국으로 기회가 되면 유치를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수술 로봇이라 그러면 환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00% 다 본인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지난 3월 한국 생활을 정리하려 잠시 입국한 사이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는 빼돌린 자료 만여 개가 발견됐고 여기엔 연구소 고유의 기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출 이후 계속 기술을 고도화해 현재는 당시보다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천인계획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잇따라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습니다. 세계은행은 2.1%로 0.4%포인트, OECD는 2.7%로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고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가 큰 타격이라는 겁니다. OECD는 내년 하반기에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그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수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중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도 한국의 대중 수출이 올해 당장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자급화하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걸 자급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OECD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회복세가 느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는데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우 올해보다 성장률이 대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경우 공급망이 미국 동맹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By the end of 2024, 30% of emerging market developing economies will have per capita income still lower than what they had prior to the pandemic in 2019. 수출 다변화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 하단 지지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철골빈 가격이 재작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자재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공사는 지난해 말 조합에 공사비 4,700억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 노조 이슈 및 파업으로 인한 공기 부족 등 건설사들의 원가 상승 요인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애초 계약 사항과 다르고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제 금융 비용에 관한 거는 그 계약서에 명시가 반영을 안 하는 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대신 그 공사비 그 순수 공사비에 그 인상되는 부분은 정해진 규정인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은 시공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가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또 다른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가 오는 8월 말 입주를 앞두고 추가 공사비 1,500억 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조합과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양주와 성남 등 공사 현장 곳곳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시공사가 교체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멘트와 골재, 철근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지수는 최근 2년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매년 공사비 분쟁도 늘면서 올해 5월까지 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만 11건에 달합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시공사의 공사비 부담이 늘수록 분양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와 골동품 목록입니다. 같은 도자기 한 점을 두고 감정기관 한 곳은 120억 원, 다른 곳은 525억 원이라며 400억 원 차이 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세청에는 두 감정 가격의 평균인 322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작품을 놓고서 감정 가격이 165억 원과 900억 원으로 무려 5배 넘게 벌어지는데 신고된 금액은 532억 원 평균값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15,000여 점 가운데 전문가들의 감정값이 2배 넘게 차이나는 물품은 3,000여 점,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서화나 도자기 등 골동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명 이상 전문가 감정에게 평균으로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물품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인데다 심지어 같은 기관 전문가 2명에게 감정을 받아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감정 가격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상속세를 덜 내려고 일부러 감정액을 낮게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화나 골동품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사실 공인한 전문가가 없는 현실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원하는 기관의 감정을 의뢰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감정평가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가 딱 한 번 열렸을 정도로 운영이 저조합니다.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 가격이 수백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가를 산정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심의회 신청 기준을 구체화하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문가 감정액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심의회를 열 수 있게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의회 개최가 여전히 의무가 아니고 어떤 기관의 감정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주차장 끝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타워가 있는 남산 정상부에 가려고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당 500여 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는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용객이 몰리니 주변에 불법 주차도 판칩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해외여행을 오시고 하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심해서 조금 빨리 탈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상부에 오르는 또 다른 방법은 지선 순환버스. 하지만 버스 역시 주말 늦은 오후 땐 대기 행렬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버스가 이렇게 여러 많이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급감했던 남산 관광객은 다시 늘어 지난해 800만 명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용객이 너무 많아져 버스 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재작년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광버스 통행은 전면 통제됐고 지난해엔 순환버스 노선도 한 개로 줄었는데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남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불편이 커진 겁니다.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경사가 만만치 않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가깝고도 먼 남산. 서울시가 남산에 또 다른 이동수단인 곤돌라를 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 등이 걸림돌입니다. 앞으로 남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북극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 해빙입니다. 겨울이면 온 바다가 얼어붙고 여름엔 녹아 물에 둥둥 떠있는 얼음 조각이 됩니다. 북극이 지구온난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매년 면적이 줄고 있는데 2040년 여름에는 얼음이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해빙 소멸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중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관측에서 나타난 북극 해빙 감소와 기후 모델에서 시뮬레이션한 해빙 감소를 비교해 본 결과 기후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관측보다 약하게 해빙을 녹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미래 전망 결과를 보정해 줬더니 실제로 해빙 소멸 시점이 기존 연구 결과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2030년 9월에는 북극 해빙이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050년 여름에는 북극 해빙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북극 해빙이 소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탄소 중립과 무관하게 북극 해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제시된 겁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현재 목표보다 더 강하게 탄소 감축을 시행한다면 북극 해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백색 추상화들을 모은 전시장은 정상화 작가가 평생 구축하려 한 평면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엇비슷한 백색이라도 격자들의 크기와 각도, 색채에 따라 다른 깊이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정교한 밀도의 격자 무늬가 어우러져 다른 차원의 공간감을 불러일으키고 밑바탕에 숨어있던 형형색색이 갈라진 틈에서 배어 나온 듯 합니다. 1970년대부터 2019년작까지 40여 점을 통해 정 작가의 끊임없는 실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천에 고룡토를 바르고 접은 뒤 나무칼로 떼어내고 물감으로 메우는 작업을 반복하며 새로운 미학적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드러냈다가 메웠다가 드러냈다가 메웠다 하는 반복. 이거 반복. 사람이 산다는 것도 반복성이야. 똑같은. 근데 그 속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차세대 단색화의 계보를 잇는 박영하 작가의 추상화엔 나무와 바람 등 자연의 숨결이 흐릅니다. 형상은 모호하지만 토담을 연상시키는 흑빛 색감과 거친 질감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화폭의 자연 그대로를 품으려는 작가의 열망은 아버지 박두진 시인의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 모든 자연을 그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자연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 자체, 스스로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캠퍼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몇 달에 걸쳐 흙과 도자기 가로등을 섞어 만든 안료를 겹겹이 쌓아 올리다 마음에 들어서야 붓질을 멈춥니다. YTN 이교준입니다.